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월드컵 3, 4위전은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3위는 크로아티아가 되고 4위가 이제 모로코가 돼서 모로코의 어떤 역사는 4위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위켄드 에디션에서 나중에 전해드릴 것은 역시 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인데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잘 치렀는데 역시 그 행사를 보면서도 월드컵 기간 중이어서 그런지 팀워크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맨 뒤에 월드컵 메시와 음바페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월드컵 결승이 두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 사람에 달려있는 것도 그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말해주지는 않죠. 운이, 럭이 누구에게 갔는가도 연결이 되고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 오늘의 미국 맨 앞에는 인플레이션 언제 끝날까?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체포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사건인가? 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는 있는 것인가? 네 번째가 메시는 못 가졌지만 음바페가 갖고 있는 결정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죠.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최초의 여자 시장 그리고 두 번째 흑인 시장 캐런 베스가 취임식도 있었고 뭐 도시를 특히 미국의 대도시 대부분이 갖고 있는 홈리스 피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는 있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도 있지만 아무튼 굵직하게 이번 주의 정리는 네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13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10살이나 어려지면 그때 같으면 더 세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큰 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데는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나이 되도록 특별하게 이달에 다음 달에 6개월 1년에 계획 없이 허겁지겁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2013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23년입니다. 2023년 내년에 경기 예측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언제 끝날까 전해드립니다.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물가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다는 공통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2023년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까? 현재의 사인은 yes. 그렇지만 봐야지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2023년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 다른 예측을 합니다. 내년에 3.2%까지는 되지 않겠어? 지금 7.1%라고 하니까 1년 전과 비교할 때 1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2023년 내년과 2024년에 2%를 밑돈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연준에서는 내년과 2024년도에 2%면 연준의 목표치잖아요. 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0.5% 이자율을 올렸지만 다음에도 내년에도 또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분명한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5% 조금 넘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 받고 할 때는 그것보다 더 높아지겠죠. 1년 전에 비해서 배가 되는. 그래서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2% 아래까지 갈 수도 있어. 대부분은 3.2%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 말에. 그것도 어찌 알겠습니까? 매달 데이터가 나오는데. 매주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데 누가 정답을 알까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일부 이제 조금씩 보는 거죠. 중고차 값도 내려가고 가솔린 값, 의류 값, 특히 이제 아동복 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죠. 뭐 세탁기, 또 건조기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자율을 멈추거나 내리려면은 더 많이 내려가야지 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지 된다는 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얘기입니다. 또 외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이 이렇게 말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그런 문제. 결국은 언제 인플레이션이 끝날까? 2, 3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동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뭐 예측가,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요. 내년까지는 물가가 비쌀 것 같아. 뭐 2% 아래 될 수도 있어. 그 인플레이션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 말까지라면 적어도 물가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팬데믹 이전에 겪었던 물가보다는 싸지 않을까. 팬데믹 이전에는 저는 정말 뭐 볼펜 뭐 12자루에 뭐 달러 스토어에서 1센트로 팔고 12자루가 뭐예요? 12자루 더 들어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보면서 살 때 미안했다니까요.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 분명히 맞습니다. 아니면 메이드 인 뭐 비엔남이라든가 그런 데서 오는 것들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만들어내고 얼만큼 저임금을 받고 사는가 너무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안했고 방송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때의 물건값은 사실은 너무 쌌던 것도 있고 필수품, 소모품 같은 것들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비싸져서 야, 얼마 안 샀는데 뭐 180달러가 나왔어? 마켓에서 고기도 안 샀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물가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는 보는데 공급망 같은 것은 터널 밖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할 일은 무엇인가? 임금 인상이 조금 슬로우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높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높은 임금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계속 된다는 것이고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한 달 이상 더 있어야지만이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뭐 인상하더라도 지금의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됐다가 0.25%로 내려가려면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1월 말에 있죠? 1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을 봐야지 연방준비제도도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경기 침체 내년 걱정해야지 되는가? 많은 전문가 알람 울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에게 12월 초에 물어봤더니 2023년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 정도로 봤습니다. 재무장관도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경기가 침체될. 그러나 아주 너무 힘들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장기적으로 데이터도 그렇고 그 판단력하며 어떤 매체보다도 단단하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 부동산 시장 침체 온다 하더라도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재무장관의 의견도 그렇고 JP 몰건의 그 CEO인 그 제이미 디몬 이분도 마찬가지로 마일드한 뭐 이 정도 아니면 이분은 마일드한 것보다는 약간 더한 그런 정도의 침체를 예상을 했고요. 덕 덩컨
페니메이의 수석 부사장도 완만한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 물론 내년 초에도 주택 시장이 슬로우다운을 주도한다. 왜 제가 그 페니메이의 이런 수석 부사장의 말씀을 전해드리냐면은 우리가 그 페니메라는 게 그 Federal Nation Mortgage Association이잖아요. 정부 기구는 아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연방 모기지 협회. 그래서 페니메, 프레디맥이 많은 것을 뭐 주택 시장에 대해서 훤히 뚫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내년의 경기를 예상을 하자면 물에 물이 반잔, 물컵에 물이 반잔 들어있다는 그 정도의 접근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CEO 스티브 오들랜드 씨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막 그렇게 경기 침체라고 예전부터 힘들었었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고요. 왜 또 컨퍼런스 보드의 CEO 말을 전해드렸냐 하면은 컨퍼런스 보드가 60개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 1000군데 정도의 뭐 공공회사 또 민간 조직을 쭉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속한 그런 이제 비영리 기구잖아요. 비영리 그 멤버십 리서치 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군데의 공공회사 그리고 민간 회사들이 멤버로 있는 그런 곳이 컨퍼런스 보드이기 때문에 그 같은 컨퍼런스 보드에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한다. 그런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JP 모건 그 체이스의 그 CEO와는 다른 전망을 내놓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경기 침체를 피할 것 같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에 물어봤을 때는 60%가 내년에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안정된 그런 지표 같은 것이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이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아슬아슬하게 피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1년 전과 비교해서는 7.1% 인플레이션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1% 11월 달에 물가가 상승됐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CEO가 바하마에서 그 회사가 있는 곳에서 체포가 되고 바하마의 유일한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보석금 책정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곳에 수감돼 있고 미국으로 송환될 것은 거의 확실하죠. 원래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 아버지 스탠포드 대학교의 법대 교수, 태어나기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태어난 30살의 암호화폐의 왕이라는 킹 오브 크립토인 샘 뱅크맨 프리드.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전부 어떠한 그 법적인 혐의라든가 민사적인 혐의를 지금 씌워서 미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1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돈 세탁, 그리고 뭔가 사기 혐의, 선거 기금을 불법으로 했었던 그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 뉴욕 검찰은 8가지 혐의인데 이건 일반인들이 워낙에 요즘은 뭐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가. 결국은 암호화폐에도 지금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규제가 부족했었는데 규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되고 이건 이제 한국과도 사실은 조금 연관이 되기도 하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그 미국에서는 도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권도영 씨요. 텔라폼 랩스의 대표 라누나 사태 이분 지금 시베리아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죠? 아무튼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나라에 지금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까지 다 미국이 다 앞으로는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이나 친인척 내가 만약에 어떤 뭔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 직원들 가운데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식당처럼 인원이 작은 식당이요. 큰 식당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도 한인 식당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과연 암호화폐의 왕으로 불렸었던 샘 뱅크맨 프리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케이스로 인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기 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암호화폐 헤지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돈이 모자라니까 FTX 거래소를 통해서 커스터머들이 많이 돈을 넣고 암호화폐를 구입하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FTX 자체의 투자금을 엄청나게 끌어들여 갖고 MIT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한 이 젊은이가 먼저 설립한 회사는 알라메다 리서치. 이 회사도 사실은 하도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한국에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싼 거. 그걸 보고 알라메다 리서치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하죠. 조금 싸게 사서 이윤 남기고 비싸게 팔고 그러다 아예 본인이 거래소를 차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5년 안에 일어나서 이 사람은 한때 뭐 몇백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0이겠죠. 당연히. FTX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뭔가를 이제 찾아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파산 선고를 했고 그리고 FTX의 돈을 그것도 막 그냥 세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알라메다 리서치에 집어넣고 어떤 때는 그냥 알라메다 리서치로 직접 돈을 넣으세요. FTX 거래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알라메다 리서치의 그 빚을 감추려고 코리아 어카운트다. 한국 계좌다. 코리아 어카운트다. 이런 이름 전 FTX 간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또 FTX 자체가 한국에 회사도 만들었고 한남그룹이라는 계열사를 뒀다고 하고 한국에도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소 한 군데를 인수를 하려고 했다고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빠른 시일에 많이 벌리니까 아주 인터뷰도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부자는 부자지만 엄청 그런데도 저런 사람이 사기꾼이 될 수 있어? 하니까 나중에 반바지 입고 그렇게 평범한 차림의 젊은이도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원하는 많은 것을 가졌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업계의 그 정치적인 규제 같은 것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도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서만 3,60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고 비슷한 돈을 공화당에도 기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돈이 들어간 그 주체도 의회도 이 사람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제국 FTX가 무너지기 전에도 그 체포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도 트위터를 통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에 들어오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No, 아니요 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이 바하마와 연계를 해서 바하마에서 체포를 해버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FTX라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했었던 사람 돈은 다 묶여버렸고요. 파산 선고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커스터머가 디파짓한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잘못 알렸다는 사기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자신의 다른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뺐고 이 샘 뱅크맨 프리드는 바하마에서 인터뷰할 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했었던 행위 자체는 거의 인정을 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내가 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못 관리해서 그래. 이런 형태로 지금 답변을 했었잖아요. 와이어 사기, 또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 이런 것으로 기소를 했고 뉴욕 검찰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이 사람은 그래서 할러데이를 바하마에서 4천만 달러짜리 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감옥에 박스힐 프리즌이라는 그곳에
해서 지금 송환 절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연방정부 관계기관이 인내심을 잃어갔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싸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야, 이거 정말 젊은 워렌 버핏이야 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의 회사가 망하고 그가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아야지 되는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죠. 지금까지의 법적인 작은 싸움과는 달리 의회에서도 당장 어떤 법안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이 해서 결국은 이런 업계를 우리가 규제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집단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뉴욕 검찰, 증권거래소, 상품 선물 거래소, 의회 다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위원회 등은 투자가와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사취했다, 속여서 돈을 유치받았다 하는 혐의를 추격하고 연방 법무부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갔잖아요. 돈을 뺄 수도 없고 하는 그걸 추적을 하고 또 선거자금법 위반이다.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줬다. 막 그런 돈으로. 의회는 공화민주 양측에서 이 사람 원래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날 체포됐기 때문에 그 사람 없이 청문회를 치렀는데 청문회에 이렇게 청문회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렇게 수백억 달러 회사인데 본인의 자산도 제일 최고였을 때 뭐 260억 달러라고 하던가요? 그랬는데 지금은 0이지만 그런 수백억 달러 뭐 이런 거 거래하고 수십억 달러 계산하고 하는 것도 퀵북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회사의 회계 장부를 계산하는데 퀵북 같은 기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암호화폐의 왕이 자신에게 10억 달러를 회사에서 융자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데 자신이 또 융자를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업계에 경고를 하는 거다. 언론 플레이는 잘했어요. 그리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법대 교수고 동생도 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뭐 한때는 뭐 얼마 전에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같이 컨퍼런스에 나가서 막 미래를 주도하는 무엇이었죠. 그런데 그 미래를 주도하는 무엇이 참 허망하게도 사기 행위였다라는 것. 이런 회사가 그러면 앞으로 여기까지 가지 못한 낮은 단계의 회사도 땀을 뻘뻘 흘릴 만한 무섭다. 우리도 규제가 들어올 수 있네. 이런 이제 이유를 줬다고 보는 거고요. 몇 년 동안 암호회사는 이 테크 회사의 어떤 그 자유로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테크 회사 자체에서도 이런 회사, 암호화폐 회사 자체에서도 우리는 정말 일을 잘하고 싶은데 엉뚱하게 그냥 딱 하고 돈 쥐고 튀어버리는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회사와 같은 회사가 되고 싶진 않으니까 바로 이 암호화폐의 킹도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규제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많이 긁어가는 그런 모순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업계는 규제 당국보다 빠르죠. 처음에 시작된 것이고 규제를 하는데 너무 많은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포착해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뻥하고 터지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바이낸스라는 억만장자 창펑자오가 하는, 이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넘버 원이죠. 미국에서는 이 회사가 지금 암호화폐의 킹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바로 그 FTX가 넘버 2라고 많이 계산을 합니다. 넘버 3로 한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넘버 1 회사도 창펑자오도 지금 회사 이름 자꾸만 잊어요. FTX와도 연관이 있었는데 FTX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했는데, 이 넘버 1 회사도 지금 당국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도 계속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 돈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데 이 회사를 바이낸스를
강하게 지금 조사 들어가야지 돼? 말아야지 돼? 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답니다. 2018년부터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뭐 돈 세탁 방지법 이런 것을 위반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지 돼 이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의회에서는 한 달 동안 연방조사 대상이었던 권도영 씨요. 도권으로 해외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 그리고 창펑 자오 이름, 미스터 자오 이름, 미스터 권, 미스터 자오 이름 이런 사람들 이름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이 암호화폐계의 그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었고 지금부터는 빨리 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단속이 시작됐다는 그런 것. 그 업계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나쁜 행위를 제거해야지 사람에게 이익이잖아요. 소비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뭐 암호화폐를 또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만들어서 팔고 도망가고 뭐 이러는 경우에 지금까지 규제가 없어서 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거래소도 웬만하면 더 단단한 거래소를 통해서 그리고 암호화폐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래소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것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공화당이 왜 론 디센티스에게 집착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그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가? 여론조사는 요즘에 이길 수 있다고 나온다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를 그러면 왜 지금 여론조사에서 물리치고 있는가? 넘버 원, 그가 중간선거에서 이겼고 트럼프는 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거의 결정적인 중요한 선거에서 다 져서 공화당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이슈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지지율이 몇십 % 높고 트럼프는 나오지 말고 론 디센티스는 24년도에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것도 몇십 %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이슈는 문화전쟁이죠. 코비드-19 마스크 쓰지 마세요. 백신을 강제로 해서는 되나요? 성소수자를 강하게 비난하고 투표권도 힘들게 하게 하고 우편투표 같은 거 못하게 하고 특히 이민자 이슈에 대해서도 강경한 이민책.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요. 전국적으로 너무 강경해서 언론이 마구 비난을 하고 할 때 신경을 안 쓴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과 원칙이 있네. 투사의 이미지, 파이터. 미국 사람들이 위너 좋아하고 파이터 좋아합니다. 그 위너와 파이터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트럼프. 그런데 트럼프는 위너가 아니라 중간선거 이후에는 루저가 됐습니다. 반대로 론 디센티스는 중간선거 이후에 위너가 됐고 파이터의 트럼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파이터, 투사가 무엇을 했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여러 가지를 주지사로서 도모를 했고 그 결과 디즈니와 사이가 벌어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여성 스포츠에 성전환한 한 태어날 때 남자였었던 뭐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우편 투표를 어렵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민자들은 본인의 주에서 있었던 것도 아닌데 플로리다가 아니라 플로리다 주지사니까요. 텍사스 주에 뭐 50명을 마셔스 비냐드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에게 이길까? 이건 지금은 이기고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대1이잖아요, 지금까지는. 1대1에서 2024년도 대선 출마합니다. 선언한 트럼프를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론 디센티스가 몇십 %포인트 차이로 이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들어가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철통 같은 지지 기반은 30% 정도 있잖아요. 한국에 국민의힘을 철통같이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철통 퍼센티지가 있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최저
철통 지지표는 30% 정도로 봅니다. 유권자.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 지금은 론 디센티스와 트럼프와의 관계지만 나중에는 트럼프와 론 디센티스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016년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처음에 트럼프가 가장 미약했어요. 많은 후보들이 나오면서 그게 트럼프 대 다른 후보로 갈려져서 다른 후보들이 나머지를 가지고 계속 쪼갭니다. 그럼 누가 좋아요? 트럼프만 좋습니다. 트럼프 대 론 디센티스를 포함한 다른 후보의 경쟁 구도가 2016년처럼 2024년도에도 된다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2016년 되면 그 당시에 후보가 많으니까 마가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건 트럼프 거니까. 그래서 론 디센티스가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고 시간 벌게 하면서 트럼프와의 대결로서 인기를 조금 누리고 2024년도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캠페인이 시작이 된다면 본인이 트럼프와 차별되는 게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건 디센티스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것으로 트럼프가 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음 주에 아마 미국 뉴스에서는 아직 크게 안 나오는데 제가 영국 매체를 보니까 더 먼저 보도하던데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무슨 형사 기소 같은 것을 뭐 하는 쪽으로 형사 기소 내지는 수사 같은 것을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결론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는 웃지만 이 선수들은 정말 내일입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3, 4위지 크로아티아와 모로코의 경기 끝나서 유럽의 크로아티아가 아프리카 아랍 국가 모로코를 2대1로 이겼고 이제 내일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가 2022년 월드컵 결승을 치르는데 결승전이 두 사람에 달렸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은 메시에게는 통하지만 프랑스에는 조금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축구 전문가가 아니지만 많은 정말 대단한 축구 전문가들의 말들을 보고 그것을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게 저의 잡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메시에는 달려있지만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의 음바페는 구태여 본인이 모든 짐을 메시처럼 지고 간다기보다 다른 선수들과 나눠줘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리오넬 메시는 지난 15년 동안 최고의 선수였었던 거 분명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정도만 경쟁자라고. 근데 이번에 보셨잖아요. 호날두 어슬렁 걸어다니는. 그래서 메시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메시의 왕관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젊은 사람, 이 젊은 킬리안 음바페, 벌써 이미 한 번은 2018년도에 월드컵 챔피언이었고 메시는 아니지만 나이 들고 35살 불운했던 이런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 뭐 두 사람 다 5골 넣었고 그런데 이제 뭐 최고의 상 받는 거에는 현재로서는 그 메시가 어시스트를 3번 했고 음바페가 2번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그 메시가 앞서가고 그런데 음바페는 또 슈팅 찬스를 43개 가장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무슨 뭐 여러 가지는 둘이 또 비슷한 기록을 냈고요. 해서 메시도 18살 때 이제 월드컵에 2006년도였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교체 선수였고요. 감독이 뭐 메시를 벤치에 두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디에고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의 축구를 쭉 이렇게 하고 감독하고 할 때 그때도 스트라이커 뒤에서 아주 그 빛내는 경기를 펼쳤지만 독일에게 이제 4대 0으로 패하고 말았고 2014년도에 또 다른 감독은 그때는 이제 메시 중심으로 해줬습니다. 성과를 냈죠. 메시가 주장이었고 8강전까지는 갔는데 독일과 결승에서 또 붙어서
연장전에서 독일이 뭐 승리를 했고 2018년도에는 4명의 포워드는 있었지만 미드필드와 수비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그때 이제 16강에서 프랑스 음바페를 만난 거잖아요. 페널티킥으로 프랑스가 이겼고 메시가 이 이코노미스트는 메시가 불행한 것은 그럭저럭한 그런 팀, 아르헨티나 팀에 속한 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엘리트 팀에서 잘 뛰고 해도 아르헨티나의 다른 팀원들이 그럭저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음바페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 그 다양성, 이건 본인의 행운인 거죠. 2018년도에 이미 23명 선수 가운데서 17명이 프랑스 팀이 다른 팀에서 아주 그 엘리트 팀에서 그 뛰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감독 그 디디에 데상도 축구팀 자체에도 4분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 4분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축구팀 내부에 4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경기를 망치죠. 그래서 감독이 저 선수가 개인기가 뭐 뛰어난데 뭐 여기 감독의 호불호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중요한 경기에서 이기는 습성이 그 팀에 딱 그 배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번에도 보면은 뭐 부상으로 뭐 몇 명이 제외되고 6명인가요? 그리고 3명도 모로코전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프랑스 경기를 쭉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급조된 팀이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로코에서도 3명이 못 나왔었는데 뭐 6명이 부상으로 못 나오고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하모니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선수, 지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바페를 얘기를 하지만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선수, 공격수로서 다쳐서 미드필드로 보내졌고 그 뒤로 얼마나 어떤 때는 득점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수비하려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창의력과 독창력이 있잖아요. 킬리안 음바페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수들도 그게 모든 게 음바페를 날아다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2018년도에 페루와 싸워서 스코어를 낼 때,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결승에서 골을 낼 때, 그때는 크로아티아가 2등이었는데 지금은 3등이 됐네요.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 2골을 넣을 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죠. 호주와 경기, 덴마크와 두 골 넣고, 뭐 포르투갈에서 2골 넣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치렀었던 여러 가지와 비교를 해보면 킬리안 음바페가 너무 운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에 감독이 쟨 저기에다가 쓰겠어 하고 벤치에 앉혀둔다던가 다른 그 선수들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혼자 막 뛰었어야지 되는 이런 것과 킬리안 음바페는 너무 다른 거죠. 메시를 그래서 나이 들고 불운하다고 봤고, 킬리안 음바페를 거기다가 대고 막 아주 그 술수 같은 것도 잘 쓰잖아요. 그 룰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음바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34년이 돼야지 음바페는 35살, 지금 메시의 나이가 됩니다. 월드컵 끝나고 이틀 뒤에 24살이 되고 지금은 23살로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건데 23살과 35살이에요. 이 몸집 차이도 있고, 메시가 지금까지 5번의 월드컵에서 못 가진 월드컵 행운을 킬리안 음바페는 첫 번째 출전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2번째 출전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가 이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모르기는 모르는데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은 프랑스가 어디 구멍이 뚫린 데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메시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그 경기를 보고요. 저는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도 제가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올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시고 아니면 또 일요일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2개를 한 날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보셔도 되니까 자,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오늘 조금 시간 띄고 나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